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흔들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다 흔들면 뭐 증권사, 금고 타격이 있었겠죠. 근데 다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레슨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이슈예요.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상반된 뉴스들이 막 혼동스럽게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매년 한 발 먼저 시장을 읽고 책으로 내고 계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을 이 부동산 트렌드 2024의 저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부동산 시장에서 사뭇 달라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반등을 보이면서 좀 분주해진 모습이 있는데 과연 하락세는 끝나고 이제 상승세,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신도시, 서울에 있는 구, 단지별로 가격을 보면은 확실히 올해 초부터 가격이 하락이 멈춘 게 맞고요. 일부는 꽤 빨리 상승을 했고 일부는 정체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서 최소한 하락은 멈췄다. 그리고 일부에서의 가격 상승은 상당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절벽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매입에 나섰다? 정부에서 이제 유인책을 많이 냈죠. 뭐 1가구 2주택도 뭐 파는 경우에 3년 유예시킨다든지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년 만기 상품도 나왔고 해서 그러면 이제 특례보금자리 9억 이하니까 많은 분들이 9억 이하가 많이 팔렸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 물건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서울시 전체에서 15억 이상이 대략 한 2,300건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 수치는 사실은 2018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9억 이하의 저가뿐만 아니고 고가에 참여하는 분들도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올해 초를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지금 이 집값의 어떤 반등세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정부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금융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말하고 올 초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다가 멈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작년 10월 달에 레고 사태 찍을 때 4.6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게 올해 2월 달에 불과 4개월 만에 3.3까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130 bps가 떨어지니까 이것과 연관된 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자가 급락해요. 그것도 같은 기간 동안 74 bps가 떨어져요. 네. 변동형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조건이 작년 말하고 올 초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 초의 상승장이라는 거는 기준금리 영향이 아니고요. 시장금리가 급락했다는 점, 그러면서 주담대가 굉장히 낮아진 점,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만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국고채 금리 굉장히 빨리 올랐거든요. 지금 4%대를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담대 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네. 올 초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주택 수요도 좀 잡힐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예. 금리가 상황이 바뀌니까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올 초 같은 경우하고 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가지 팩트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전세라는 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른 게 월세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월세가 오르는 것만큼 대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세 같은 부분은 입주 물량을 그냥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지난 10년간 한 평균적으로 34,000채 정도가 공급되더라고요. 1년 동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도 10,000채 정도가 부족해요. 평균 대비.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이 공급 불안이 올 수 있다 이런 네.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뭐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이게 내년하고 후년에 각각 한 17,000채하고 14,000채 정도 나오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강남권에서 있는 아파트가 개포동의 DH 이름 긴 아파트 나오는데 그게 한 6,700세대예요. 강남구 하나에서. 네. 그럼 강남구 그걸 빼면은 서울시 전체에서 8,000세대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둔촌주공이 나와요. 그게 12,0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그 아파트 빼면 서울시 전체 5,000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게 지금 간과할 부분이 아닌 거고요. 네. 더해서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아파트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인허가 건수가 대략 서울시 1년에 한 25만 건이 나와요. 오. 근데 그게 다 짓지는 않고요. 한 4만 건 정도가 지어져요. 준공이요. 네.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2, 3년 걸리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이면 져요. 그래서 네. 그냥 나오는 물건인데 올해 8월까지 6,000건 인허가 신청됐어요. 와. 그러니까 빌라도 엄청나게 지금 안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 포비아 때문에 빌라가 전세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 빌라를 줘봤자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안 짓겠지도 가능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정부에서 잘 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빌라도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빌라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빌라도 공급 부족이 있다고 했을 때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여기 살면 아예 내가 아파트 가지러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 근데 갔더니 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공급 대책에 포커스를 맞췄던데 네. 이거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럼 한 앞으로 3, 4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3, 4년 걸리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막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세의 압력이 매매 가격으로 가는 거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렇기 위한 이번에 대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했던 거를 그냥 재탕한 거에 불과해요. 나왔던 뭐 사이트들도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했던 사이트들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입주 물량 부족은 전국이 아니고요. 서울이에요. 네. 그럼 서울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 의료원 부지도 크고요.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철도청 부지도 굉장히 크고 상암동에 있는 부지도 엄청 큰 데가 있거든요. 이거 세 개가 왜 빠졌냐고요, 사실은. 둘 간에 어떤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아니면은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가 유통이 빨라지면서 빨리 선택을 하거든요. 그 네. 과거보다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같이 변한다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건설사들 상황이 어려워서 네.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우선은 건설사들 상황 어려운 거는 그들의 문제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우리가 네.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땐 이래요. 공급 부족 이슈라는 거는 우선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월세 폭등도 맞고요. 시공가가 굉장히 상승을 해요. 2, 3년 대비 지금 시공 가격이 30-40%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비가 PF분이 4% 하던 게 지금 10에서 15%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럼 디벨로퍼를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지른다는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토지 가격이 싸져야 돼요. 토지 가격이 안 싸지면은 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토지비가 7, 시공비가 3이에요. 네. 이 3이 지금 4가 돼버린 거예요. 4 또는 4.5가. 그러면 토지비가 이게 7이 6이나 5.5가 돼요. 네. 그러니까 토지비 자체가 한 15%에서 2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면 디벨로퍼가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토지 가격이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건물 가격은 굉장히 폭락에 가깝게 떨어졌죠. 30% 떨어졌으니까. 근데 토지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은
PF를 터뜨리지 않은 거예요. 건설사를 봐준다고. PF를 터뜨린다고 했을 때 토지 가격이 흔들리면서 토지 가격 자체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PF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디벨로퍼들하고 건설 회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캐시 엄청나게 몇 천억 대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 작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NPL, 그러니까 부실 채권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사겠다는 건데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다 흔들면 뭐 증권사, 금고 좀 타격이 있었겠죠. 근데 다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레슨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이슈예요.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이게 사실은 지난 이 3기 신도시 물량 뭐 이런 것들에서 더 진전된 게 없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도 이 집값의 어떤 안정을 위한 공급에는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요. 1기 신도시는 분당은 강남 집값을 잡았어요. 그건 명확한 팩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분당 가격 패턴 보면은 강남만큼 누적 상승률은 올라가요. 다만 가격 자체의 격차는 있죠.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하고 저의 제자 송희연 씨 논문인데요. 그걸 보면은 2기 신도시 약간 좀 1기 신도시보다 멀어요. 공간적으로. 그럼 그거는 강남이나 서울 가격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의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잡아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2기 신도시처럼 서울과 먼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서울 집값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위치 좋은 데가 있어요. 뭐 약간 하남이나 남양주 그나마 강동구하고 뭐 중랑구하고 좀 붙었죠. 근데 그 영향도라는 게 굉장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곳곳에 뭐 다시 좀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 외에 또 다른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저렴 토지, 또 국공유지부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랜드뱅킹 빨리 해서 소유권 같은 거 갖고 오고 인허가가 곧장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토지를 우리가 랜드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국토부뿐만 아니고 서울시랑 같이 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게 우리가 토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했을 때 약간 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린벨트 중에 그린 기능 상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지금 모아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럼 토지비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매 시장 측면에서 그 누구도 매매 가격 폭등하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매매 시장이라는 거는 기축 아파트 시장하고 분양 아파트 시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기축 아파트에 있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토지를 서울과 서울 인근에 많이 확보를 하고 분양 시장을 어느 정도 크게 열면서 미래 공급을 할 테니까 기다려 하면 기다릴 거예요. 예, 지금은 특히 서울시하고 SH공사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필요한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3년 뒤, 4년 뒤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대규모 단지의 25평 또는 33평의 전세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아마 그 금리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은 아마 주춤하거나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6% 떨어져요. 내년 정도까지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죠. 6%면은. 근데 정책 또는 하락인데 전세 가격에 꾸물꾸물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인이 느낀다고 하면은 실거주자라면은 내년에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세가 상승이 나중에 매매 가격 밀어붙이는 걸 우리가 2010년대 중후반에 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어서 그때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5평하고 33평 아파트의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분기별로 거래 가격의 최저 평균 최고가의 트렌드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이분들이 합리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는 거죠, 계속.